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점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사칭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계속 어젯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 사모님이 한 70대 중반 되셨는데 괜찮으시려나 자꾸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저녁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톡 채널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 알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나오긴 하던데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면 보통 1,500만 원 보내라, 2,000만 원 보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투자 경제 유튜브를 사칭하는 그런 세력들은 3억 보내라, 1억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규모가 엄청 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빨리 조금 방송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읽은 표시가 있고 답장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도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사칭 채널인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여의도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로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한번 그 작가가 연락이 온 적이 있으니까 그 작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한번 또 제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첫 번째 기사는 어제 이제 현대차 사장님이 직접 그 인베스터스 데이 이런 거 했었죠.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에 109조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더라도 지금 이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보통 피터 린치가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그 경쟁사의 일부러 탐방을 가본다는 거죠. 경쟁사의 탐방을 가서 경쟁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더더욱 이제 확신을 갖는다는 건데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에. 보통 관심을 가진 기업을 가면 자기 회사 좋은 것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경쟁사들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현대 모터웨이 수소 자율주행 SDB 더불어서 전동화 투자 30% 이상 집중하고 2030년에는 EV 200만 대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재훈 사장님이네요. 네, 바로 옆에 요 콘레드에서 했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모터웨이를 가동해서 2030년 전기차 EV 200만 대 시대를 연다. 현대차가 200만 대고 기아차가 아마 한 140만 대, 170만 대, 한 그 정도에서 총 340에서 370만 대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기관부터 쌓아온 사업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브랜드 유산과 결합해서 전동화 전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핵심 전략이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투자액 109조 원 가운데 30% 이상을 전동화에 투자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수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나오죠. 방금 109조,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대차가 109조를 투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현금도 있겠지만 매년 현대차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지라고 보면 현대차가 한창 안 좋을 때 2019년 20년 넘어올 때 2조 때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되고 있어서 작년에 9조 때 이익이 났던가 그렇거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 2조 4천억 맞네요. 2조 4천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1조 6천억이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3조 6천억, 2020년도에는 다시 2조 3천억, 그리고 21년도에 6조 6천억, 그리고 작년에 9조 8천억, 그리고 올해가 13조, 내년에도 13조, 내후년에도 13조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0조 7천억, 내년에도 10조 6천억, 내후년에 10조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측치보다 최근에는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지만 그러면 매년 당기순이익 10조씩 벌어가지고 참 방금 10년 동안 얼마를 재투자한댔죠? 109조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109조를 투자를 하면 그 번 돈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되네. 그리고 배당 성량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의 배당 성량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번 돈으로 그러면 배당은 얼마 주느냐. 배당이 지금 주당 배당이 3,000원, 5,000원, 7,000원 벌면서 이제 배당을 조금 올려줘서 올해는 한 9,000원 예상을 하는데 배당 성량이 25% 정도 됩니다. 네, 25%. 그러면 돈 번 거에서 25% 주고 그러고 나서 남는 거가 이제 회사에 유보가 되는 자금인데 그 돈으로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것보다 다시 투자를 해서 물론 저렇게 투자를 해서 매출이 작년에 140조 올해 이제 155조 이렇게 나고 저런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 200조 뭐 300조 가면서 이익이 다시 20조 30조 이렇게 나면 좋은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체 자체가 이제 약간 포화된 시장이거든요. 포화된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도 현대기아차가 여전히 2030년도에도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이렇게 판다면 이익이 ASP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익의 규모도 여전히 150조에서 한 10% 영업이 보통 10%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그죠? 10% 이익이 나오면 15조씩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간 109조? 그러면 돈을 다시 재투자에 때려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번 돈을. 그래서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또 투자자로서는 우려할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다음 전기차 시장에 확실하게 회계모의를 가져와야죠.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투자를 못하면 이제 뒤처지는 거니까 그죠. 콘네드 호텔에서 이렇게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정재훈 사장께서 현대 모토웨이는 수많은 임직원이 축적해서 정립한 혁신 DNA를 구체화한 모습으로 새롭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새롭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의 원천. 네. 일시적인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원천이란 말이죠.
전동화 미래 기술에 어떤 글로벌 회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현대차가 전동화 톱티어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109조 4천억을 투자하는 중장기 재무 계획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35조 8천억 원을 전동화 관련 투자비로 책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3만 대 상향해서 제시했네요. 올해 33만 대 판매에서 26년에는 94만 대, 2030년에는 200만 대의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규모를 3년 내에 3배 수준, 7년 내에 6배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인베스터 데이와 비교해서는 2026년과 30년의 판매 목표가 10만 대, 13만 대 높아졌네요. 판매 목표를 달성 시 현대차 제네시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8% 수준에서 26년도에는 18%, 2030년에는 34%까지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30년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주요 지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는 공격적인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동화 전략을 현대 모터웨이로 명명을 했습니다. 현대 모터웨이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과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배터리 역량 고도화 및 전 영역 밸류체인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골자로 했네요. 장 사장은 미래 전기차 주도권을 두고 전통 업체와 신생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통 완성차 업체로서 오랜 시간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며 축적해온 여러 노하우와 고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릴 것이라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또 디자인, 그죠? 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데 요 디자인 얘기가 좀 빠져 있네요. 네, 그다음 기사는 롯데바이오 송도 메가플랜트 건립 청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 하면 인천 그쪽 지역 안산까지 그쪽 부자분들은 전부 다 이제 송도 가서 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10년 전에 이제 했었는데요. 그리고 송도가 보면 그 바이오,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잖아요. 보면 셀트리온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3공장, 4공장. 거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미나 동아제약의 R&D 센터도 거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거기 송도에 롯데바이오도 메가플랜트를 건립하나 보네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건설하려는 메가플랜트 연내 착공에 속도를 내는데, 롯데지주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사자간 업무 협약 MOU를 맺었네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님하고 이훈기 롯데지주 사장님도 참석하셨네요. 그리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님하고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 예, 이렇게 네 분이 다 같이 MOU에 서명을 하셨네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메가플랜트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매 계약과 연내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거네요.
롯데 지주는 성공적 사업 실행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내 부지 확보와 시설 착공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세계의 3개 메가 플랜트와 총 36만 리터 항체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출 예정이고요. 한 개 플랜트당 12만 리터 규모 항체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고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와 완제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메가플랜트 단지에 바이오벤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내 우수한 바이오벤처와 동반 성장해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원직 대표는 이번 협약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입성 의지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교육청에서 환영의 답변을 보내온 것이라고 합니다. 김진용 여기 청장께서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시설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OU 단계다 보니까 그냥 큰 얘기만 좀 하셨다 그죠? 네. 그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트리플 인바운드 여행객 5천만 목표 K-트래블 활성화한다고 돼 있는데 인터파크 트래블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싶기도 하고 인바운드 여행객을 5천만 2019년도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1950만 정도였는데 5천만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했네요. 그리고 인바운드 5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새로운 사명에는 인터파크의 콘텐츠와 트리플의 기술 시너지를 융합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양사의 시너지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여행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가 보유한 공연, 스포츠, 그리고 전시 등 K 콘텐츠를 접목한 K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이는데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서 일부 아시아 국가에 한정된 인바운드 여행객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한국공항공사 및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양양, 무안, 청주 등 지역 국제공항과 연계한 지자체별 패키지도 기획한다고 합니다. 양양공항이 거의 죽은 공항이었다가 2015, 16 요때 엄청난 중국 여우커들이 들어오면서 양양국제공항이잖아요. 확 살아났었는데 사실 기타 이 지역 공항들이 보면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도 좁은데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그리고 공항에서 검색하고 뭐 보안 검색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또 타는데 대기하는 시간 이래저래 최소한 2시간은 걸리잖아요. 2시간 걸리고 30분 날아가서 또 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 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지역 공항이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국제공항으로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파크가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트리플이 보유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챗GPT를 접목한 현지 가이드 서비스와 글로벌 관광객 커뮤니티 신설 등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AI와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챗GPT를 접목하게 된다면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했네요. 그러네요.
해외여행 가는데 가장 이제 딱 이 컨선 우려되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외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 챗GPT가 큰 역할을 하겠네요, 보니까. 최휘영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는 AI를 활용해서 개발한 상품은 야놀자 클라우드의 글로벌 유통망과 인터파크 트리플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네요. 야놀자와의 시너지도 기대되는데 야놀자가 보유한 인벤토리, 야놀자 클라우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국가별 여행 콘텐츠를 유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놀자가 보유한 인벤토리라고 하면 재고인데 그죠? 뭐가 이게 야놀자가 보유한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인벤토리라는 뭐 용어를 여행업계에서 따로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놀자가 최근 인수한 고 글로벌 트래블을 통해서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로의 여행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네요. 김종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는 관광대국 비전 달성을 위해 인바운드 여행객 확보와 해외에서 해외로의 여행 콘텐츠 유통이라는 계획을 펼치고자 한다. 야놀자는 10년간 PMS 솔루션을 전 세계 200여 곳에 구축해 왔고 30여 개국의 글로벌 법인을 설립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연간 외국인 방한 관광객 5천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행지로서 한국은 여전히 낯선 곳이기에 패키지 여행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K컬처 전문성을 쌓아온 인터파크와 AI 기반 여행 최적화 기업 트리플이 만나 야놀자 클라우드 및 야놀자와 시너지를 창출해서 인바운드 5천만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포부가 되게 좋다, 그죠? 5천만 시대. 옛날에 뭐 프랑스나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 얘기할 때 꿀뚝 없는 산업, 이 관광 산업으로 뭐 연간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되게 부러웠잖아요. 2천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시대. 그것도 2028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뭐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해도 관광객이 5천만 명이나 들어오면, 약간 싱가포르이 생각나거든요. 싱가포르 가보시면 택시 타면 전부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싱가포르도 노령화가 되게 심합니다. 거기 인구의 거의 80% 이상이 중국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옛날에 이광료 총리께서 싱가포르를 이제 그렇게 발전시킬 때 이주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은 화교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노령화 됐는데 인구 뭐 도시국가잖아요, 그죠? 인구가 예전에 300만 명, 400만 명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싱가포르 가보면 복잡복잡하죠. 네, 그런 모습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서울인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네요. 관광객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인프라를 여기 뭐죠?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그런 관광 상품 인프라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 배터리 스타트업 10곳을 키운다 라고 하네요.
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ES 배터리 챌린지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와 셀, 팩,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 10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 협력 및 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배터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LG엔솔의 대표적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전 세계 23개국 총 117개 스타트업이 지원을 했고요. 엔솔은 지난해 9월 접수 마감 이후 9개월여에 걸쳐서 사업 계획을 검증하고 심층 인터뷰 등 심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창업한 신생기업들로 기업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다양한데 올해는 배터리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 서비스형 배터리, 전력거래 플랫폼 등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분야 관련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네요. 선발된 스타트업은 상금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사업 협력 기회를 얻고요. 신사업 계획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LG엔솔은 이들 기업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향후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혁신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서 R&D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성록 LG엔솔 오픈 이노베이션 팀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서 압도적인 배터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가치를 극대화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요런 게 사실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 117개 스타트업이 지원을 해서 온갖 아이디어, 그죠? 예, 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벤처 정신이 나중에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을 모아가지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보니까 개그맨들을 뽑을 때 뭐 KBS 개그맨 공채, 뭐 SBS 개그맨 공채 이럴 때 거기에 나와서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중에 그 심사하는 사람이 써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꼭 먹고 알 먹고인 것 같아요. 괜찮다 싶으면 사업성 검토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회사의 그런 기술적인 이런 가치 이런 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거니까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죠? 좋은 기업으로 키워나가면 LG엔솔의 기업 가치에도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박재민 교수의 편한 기술 경력, 혁신과 실존에 닮은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문 볼 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읽어보는 칼럼이죠. 펀한 기술입니다. 편한 기술이 아니라 펀, 재밌는 기술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Wake up call, 아침에 깨워주는 wake up call이네요. 한 사전은 두 가지 설명을 준다. 하나는 호텔 등의 모닝콜이고 다른 해설은 사람의 주의를 촉구하는 일이나 사건이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시면 그 프론트에다가 모닝콜을 부탁을 할 수가 있죠. 예, 내일 아침 6시에 모닝콜 좀 해줘. 지금은 근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호텔 데스크에다가 뭐 모닝콜 해달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모닝콜이라고 해도 이제 알아듣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이제 깨워달라 해서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단어다라는 걸 예전에 그걸 깨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해설은 사람의 주의를 촉구하는 일이나 사건이다. 그리고 후자는 꽤 잘 알려진 다른 용어와도 닿아 보이는데 바로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순간이라는 것이다. 아, 그래요? 영어로는 exist 하던 이제 존재한다는 existential moment, 예. 실존적 순간, 이게 뭐죠? 누군가는 실존적 순간을 자신의 존재와 목적, 가치 및 삶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직면하는 삶의 어떤 지점이나 경험이라고 말한다. 아, 네. 누군가는 실존적 순간을 자신의 이제 존재,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목적. 내 삶의 가치와 내 삶 자체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저는 대학교 때 직면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좀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삐딱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는 과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질문까지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저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이 데카르트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 맞는가? 처음에는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나 빼고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약간 엑스트라처럼, 예전에 짐 캐리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다 그게 세트장이었었잖아요. 트루먼 쇼였나요? 그런 식으로 내 삶 주변은 다 이게 세트장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부정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로 나는 존재하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순간, 요 단어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둘은 자신의 존재에 직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순간에 관한 태생은 다르지만 닮은 것인 듯 하다. wake up call. 네. 사람의 주의를 확 촉구시키는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실존적 순간.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도 같네요. 혁신의 팔할은 자신에게서 난다. 아, 그래요? 혁신이 흔한 곳에서 재탄생한다는 말이다. 그러겠네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그죠? 구글의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많은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혁신이 흔한 곳에서 재탄생한다. 이것도 좋은, 앞으로 투자할 때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문장이네요. 혁신이 없는 곳에서 가서 이제 혁신 기업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죠? 예, 혁신이 있는 곳에서 찾는 게 오히려 낫다. 예,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미국이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시진핑이 개헌하고 나서부터는 중국 관련된 중국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 관심은 완전히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혁신의 그 기세를 그냥 꺾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개헌이. 네, 자꾸 잡담하지 말고 좀 읽어볼게요. 요 한 달락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 하지만 혁신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챗GPT가 충격을 줬지만 정작 충격은 그 뒤에 서 있는 기업 탓이었다. 바로 MS다.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 모를 리는 없다. MS-DOS 그리고 윈도우 쌓아 올린 현실의 최고의 독점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기업의 혁신을 기대한 지 오래됐다. 실상 수십 년 동안 획기적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 최근에는 그래도 사티아 나델라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단단해졌죠. 클라우드가 있고 최근에 또 챗GPT도 먼저 출시하고. 근데 스티브 발머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독과점 뭐 이런 막 얘기 나오면서 빌 게이츠가 물러나고 친구 스티브 발머가 CEO가 되고 나서 2014년 2월 사티아 나델라가 새로운 CEO가 되기 전 그 15년 동안 완전히 잃어버린 15년이 됐던 이유가 그 지도자의 저는 지도자 역량이 또 꽤 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 많이 인수했었죠. 인수한 거 거의 다 망하고 SNS도 뭐 스카이프였나요? 스카이프도 하고 넷스케이프도 인수했던가? 뭐 그런 것들 인수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드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를 전격적으로 2014년도에 CEO로 내정을 했었죠. 그 사티아 나델라의 자서전 그 Hit Refresh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꾸만 중간에 잡담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너무도 부유한 탓인지 누군가 앞질러 가는데도 느긋해 보였고요. 뭔가 혁신을 다루기에 너무 크고 관료화된 듯한데 했다. 심지어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 회의실에서 동족을 가리키며 저 거대한 이웃처럼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 실상 두 기업의 본사는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러네요. 두 회사 모두 시애틀에 본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MS가 오픈 AI와 챗 GPT를 내놓았고 이날로 검색이란 단지 링크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직접 정보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됐다. 사티아 나델라는 새로운 검색의 날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실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MS 검색 엔진인 빙의 초라한 성적표를 본다면 더더욱 그랬다. 그렇죠. 참 빙 쓰다 보면 되게 허접하죠. 그러던 곳이 검색이란 구글의 홈그라운드에서 구글에 도전을 했고 그것도 2016년에 이미 AI 퍼스트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내쳐 달려온 이 시대 최고의 혁신 기업에 대해서 말이다. 혹자는 이 반전이 기술력이 아니라 구글의 방심 탓이라고도 한다. 어떤 이들은 구글의 선도적 위치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보수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최고 기술 책임자 케빈 스콧을 성공 요인으로 본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의 답을 실존적 순간에서 찾는다. 바로 MS가 거의 10년 전 다시 찾고자 했던 자신의 정체성 말이다. 당시 CEO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티아 나델라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이유인 MS의 영혼을 재발견할 때라고 말했었다. 야,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기업의 CEO가 MS의 영혼을 재발견할 때라고 얘기했네요. 이렇게 계속 안주해 있는 이런 나태하고 늙은 영혼이 아니라 과거의 이 혁신 기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영혼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겠죠. 이날 MS는 비로소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PC라는 생각에 오래된 멍해를 벗어놓게 된다. 사람들은 망각한다. 한때 그것이 누구나 경외해서 마지 않던 그런 사실이라도 말이다. 여기 그런 기억 하나가 있다. 1981년 10월 6일 뉴욕 크로톤빌에 있는 G경영개발원에서 잭 웰치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한다. 새 CEO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잭 웰치가 1981년도에 CEO가 되셨군요. 그러고 나서 거의 99년 말까지 뭐 경영의 신처럼 항상 거론되는 분이 이 잭 웰치였잖아요. 훗날 웨이크업 콜이라고 불리게 된 이것에서 그는 미국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 웨이크업 콜을 딱 얘기를 했었네요. 이 사건은 오늘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MS를 깨운 그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MS-DOS와 윈도우 이후 제대로 된 혁신이라고는 기억나는 게 없는 이 굼뜬 거인을 깨운 것이라면, 그리고 이 거대 기업조차 웨이크업 콜에서 시작했던 것이라면 어떤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당신도. 항상 마지막 코멘트가 보면 이래 뭔가 큰 메시지를 툭 던지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님이시네요. 네, 오늘 워맨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